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냐고 질문이 있는데요. 자,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먼저 휴게시간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 더 쉽게 얘기해서 사업주로부터 지시, 뭐 어떤 걸 시킨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을 나른다든가 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휴게 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예 근무하는 공간하고 좀 별개의 공간에 들어가서 따로 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온전히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벗어난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자, 노동법에서는 휴게 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주게끔 법적으로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어지는 건데요. 자, 이때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휴게 시간입니까? 아닙니까가 아니고요. 이 휴게 시간, 1시간 동안 주어지는 이 휴게 시간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겁니다. 점심 때니까 그냥 점심을 먹는 거고요. 밥을 먹던 안 먹던 뭐 나가서 놀다 오건 은행을 갔다 오건 이거는 이제 각자의 자율에 맡게 된다는 거죠.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심시간이 휴게 시간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는 맞지 않고요. 이 휴게 시간에 점심을 먹는 거고 그 시간은 온전히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요즘에 이제 음식점 같은 데들은 주로 아예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문을 닫고 그냥 쉬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휴게 시간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시간에는 급여를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보수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오로지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쉬는 거고, 또 그에 대한 또 일하는 거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꼭 안 써도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나요? 라는 질문들을 가끔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사업주한테 부담이 되고 그게 나중에 뭐 어떤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데, 저는 상담할 때 사업주들한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주한테 더 안전망을 치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게 되면 벌금이 최대 5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고, 벌금은 또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근로기준법에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분은 사업주가 한 분은 근로자한테 교부를 하게끔 또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근로감독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근로감독의 요건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좀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대부분의 이제 이런 노동 사건들이 직원들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근로계약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리게 내가 뭐 덜 주고 있는데 뭐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하는 거 말고요. 제대로 작성을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 놓으시고 교부를 정확히 하셔야지 내가 주고 있는 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뭐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뭐 작성하면 사업주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꼭 이걸 작성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들이 많으셔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 입장에서 반드시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실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되냐는 질문인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뭐
요양을 요하거나 아니면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원천적으로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사업주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지급한 게 다 무효가 돼 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천적으로 다 무효고요. 몇 가지 사유가 해당되는 것 외에는 다 사유의 그 무효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근로자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죠. 나 이런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거를 사업주가 받아들여서 지급을 해주고요. 그 지급해줬다는 그런 증빙 자료를 또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정산이라는 부분이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거의 다 제한이 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괜히 또 근로자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중간정산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또 지급해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천적으로 거의 다 90% 이상이 다 무효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급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또다시 나는 뭐 받지 못했다고 청구할 시에는 다시 또 지급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몇 가지를 좀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평균임금은 지급한 임금의 총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통상임금은 미래 고정성이 되겠고요. 얼마 지급하기로 예정한 금액. 그 다음에 평균임금은 과거 변동성이 되겠죠. 지급한 금액, 지금까지 총 지급한 금액. 자, 그래서 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우선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 같은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게 통상임금이고요. 평균임금은 실업급여라든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거죠. 생활보장적인 측면을 우리 계산할 때는 우리 평균임금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은 약간 이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최저 시급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시급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임금은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평균임금은 뭐 한 달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치 1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단위가 시급이고 평균임금은 단위가 1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월 근로시간을 빼서 시급으로 계산하죠. 우리 그 최저시급 계산할 때 많이 써보셨던 방법이죠. 월 통상임금의 월 근로시간을 나누면 그게 바로 시급이 되겠죠, 시급. 네, 그래서 그걸 최저시급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하시냐. 평균임금은 지급한 임금 총액에다가 직전 3개월 일수를 나눕니다. 지급한 임금 총액에 직전 3개월의 일수. 그러니까 직전 3개월의 일수가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월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2월이 포함되지 않으면 좀 길어지죠. 그래서 최저 89일에서 최대 92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회보험료라고 하면 4대 보험을 얘기하죠. 산재, 고용,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정식 용어는 사회보험이죠. 자,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건이 뭐냐면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우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올해는 월 평균 보수액의 210만 원 미만 월 평균 보수, 그러니까 총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보수액이 210만 원 미만에 있는 그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10인 미만인데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데 최대 90%까지입니다. 자, 전부 90%가 아니고요. 자,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90%까지 5인 미만,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로 채용하면 90%까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5인에서 10인,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0%까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40%까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거를 같이 좀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그 경비를 좀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